사이공의 아침, 도시는 그 본래의 소란과 분주함을 잊은 듯하다. 첫 햇살이 얇은 안개를 뚫기엔 아직 힘이 부족한 짧은 순간, 공간은 신기하리만치 고요해진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도시의 고동을 가장 뚜렷하게 들을 수 있다. 엔진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생계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로부터 말이다. 그리고 사군에 있는 구불구불한 작은 골목에 그렇게 규칙적이고 나지막한 숨결이 있다. 그것은 남이라는 이름의 젊은이의 삶의 원천이자 모든 노력의 이유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숨결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 마치 결코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처럼 보였지만 운명적인 비, 모든 것을 씻어낼 힘을 가진 한 줄기 비에 의해 단단히 묶이게 된 이야기이다. 남의 세계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스마트워치가 울려 잠을 깨우지도 않고 향긋한 커피 냄새가 퍼지지도 않는다. 남의 알람은 벽에 바짝 붙여놓은 접이식 침대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마른 기침 소리다. 남은 고양이처럼 조용히 몸을 뒤척여 침대에서 내려와 동생에게 다가가 얇은 담요를 덮어준다. 남의 16살 여동생 리는 이른 아침 햇살처럼 맑은 미소를 가졌지만 그 미소는 늘 창백한 피로에 가려져 있다. 선천성 심장병은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녀와 함께했고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던 방과후 시간, 교정에서 달리던 꿈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것은 20살을 간 넘긴 남의 야윈 어깨에 무심코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책임을 짊어지게 했다. 남은 한참 동안 조용히 서서 잠든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우주를 보았다. 그가 수킬로미터의 긴 도로에서 흘리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땀은, 길가에서 급히 삼키는 한 끼 한 끼의 점심은 모두 린이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는 한 알의 약, 하루하루로 환산되었다. 거의 1년 전 의사는 린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위해선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수술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남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늘의 별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숫자였다. 그러나 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이 운전대를 잡고 두 발이 걸을 수 있는 한 그 멀리 있는 별을 언젠가는 반드시 따낼 수 있다고 믿었다. 린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남을 현실로 불러들였다. 린은 눈을 뜨고 맑은 눈으로 남을 바라보았다. 오빠,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일하러 가? 린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남은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남들이 쉬는 일요일에 일해야 주문이 많아. 몸은 좀 괜찮아? 어제 저녁에 기침 많이 했지. 린은 고개를 저으며 오빠를 안심시키려 애써 밝게 웃었다. 괜찮아. 이젠 익숙해. 오빠, 일하러 갈 때 외투 꼭 챙겨 입어. 새벽엔 이슬이 차가워. 그리고 점심 거르지 마. 요즘 보니까 너무 말랐더라. 알았어. 이따 일어나면 제 시간에 약 먹고 아침 꼭 챙겨 먹어. 빵이랑 우유는 식탁에 준비해뒀어. 아, 어제 퇴근길에 너가 좋아하는 세수체 물감 세트 사왔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그려. 나중에 오빠가 힘내서 다 데려가 줄게. 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에게 작은 창문 밖의 세상은 오직 그림을 통해서만 재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이자 열망이었다. 네, 고마워 오빠. 노란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바닷가를 우리 남매가 모래성을 쌓고 있는 그림을 그릴게. 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달코 다른 파란색 배달온 유니폼으로 서둘러 갈아입고 든든한 동반자인 오토바이를 조용히 골목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점점 작아지더니 서서히 깨어나는 도시의 소리와 뒤섞였다. 그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의 작은 새방에서 중심가까지는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아득히 멀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 72층에 사방이 유리로 된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호황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손에는 이미 식어버린 블랙커피 한 잔을 들고 그의 눈은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서는 오가는 차들, 건물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손바닥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작은 모형에 불과했다. 30살의 호황은 동남아시아의 유니콘이라 불리는 한 기술 스타트업의 CEO다. 그는 한 남자가 꿈꾸는 모든 것을 가졌다. 최고의 경력, 돈, 명성, 그리고 슈퍼컴퓨터로 비유되는 두뇌. 그는 궁핍 속에서 자랐고 그것이 그에게 굳건한 의지와 끝없는 야심을 불어넣었다.
그는 이 세상이 강자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감정은 사치스럽고 나약한 것이라 믿었다. 호황의 세계에서 시간은 가장 비싼 화폐다. 흐르는 매 초가 이익이나 손실로 환산될 수 있다. 그는 지연을 싫어하고 불완전함을 싫어하고 무능함을 변명하는 모든 이유를 싫어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비서인 마이였다. 호황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좋은 소식을 전하길 바라지. 전화기 저편에서 마이의 목소리는 약간 걱정스러워 보였다. 회장님, 알파그룹에서 방금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합병 계약에 추가적인 기밀 유지 조항을 원합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계약서에 서명해서 그들의 법률사무소로 원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합의를 재고하겠다고 합니다. 호황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셨다. 알파그룹과의 거래는 그에게 가장 큰 도박이었다. 성공하면 그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제국이 될 것이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인쇄해. 즉시 사무실로 가져와서 내가 서명하게 해. 그런 다음 초고속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어떤 방법을 쓰던 상관없어. 오늘 오후 4시 전까지 상대방 변호사 책상에 있어야 해. 사소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 알겠나, 마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호황은 전화를 끊고 비싼 가죽 소파에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그는 다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아래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파란 옷, 빨간 옷의 배달원들은 그가 운영하는 거대한 기계 속의 도구이자 부속품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존재했다. 그는 그들의 세계에 대해 알려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의도가 없었다. 2개의 세계, 2명의 사람. 한 사람은 여동생의 약값을 위해 오토바이를 탄다. 한 사람은 시간을 이용해 제국을 산다. 그들은 마치 서로 다른 은하계의 2 별처럼 각자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그러나 조물주는 때로는 짓궂은 장난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운명은 종종 아주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하여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폭풍으로 이어진다. 그들의 첫 만남은 특별할 것 없었다. 햇살이 불처럼 쏟아지는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남은 점심 배달 주문을 받았다. 연어구이 샐러드와 샐러리 주스 한 병이었다. 배달 주소 비텍스코 타워 72층. 남은 주소를 보고 속으로 조금 불안해했다. 이런 고급 빌딩에 배달하는 것은 항상 복잡하다.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내 데스크에 확인을 기다려야 한다. 이 모든 절차는 시간이고 배달원에게 시간은 곧 돈이었다. 주차장과 안내 데스크에서 15분 가까이 씨름한 끝에 남은 마침내 7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이곳의 고급스럽고 차가우며 고요한 공간은 남처럼 소박한 청년을 낯설게 만들었다. 그는 호황 레 회장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무실을 찾아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주문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안녕하세요. 배달원입니다. 점심 배달 왔습니다. 지금 회장님 방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호황이 그곳에 서 있었다. 주름 하나 없는 슈트를 입고 그의 눈은 남을 투명한 물체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억양도 없었다. 남은 황급히 음식 가방을 건넸다. 네, 여기 있습니다. 총 38만 5천 동입니다. 호황은 아무 말 없이 악어 가죽 지갑에서 50만 동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남의 손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남이 감사 인사를 하거나 거스름돈을 찾기도 전에 그는 몸을 돌려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남은 한동안 멍하니 서서 손에 든 돈을 꽉 쥐었다. 11만 5천 동.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금액이었다. 그러나 남에게는 린의 이틀치 약값이고 2 남매의 4끼 식사값이었다. 그는 팁을 받은 것이 기쁘지 않았다. 단지 몸이 얼어붙을 듯한 거리감을 느꼈을 뿐이다. 그 손님은 남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말하는 자동 판매기로만 보는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에 남은 늘 가던 백반집에 들르지 않았다. 약국에 들러 린을 위한 종합 비타민제를 더 사고 잡화점에 들러 그녀를 위한 초콜릿바를 샀다. 그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자신의 우주에 작은 기쁨을 가져다 주고 싶었다. 그날 오후 남은 길가 다방에서 같은 배달원 친구 투원을 만났다. 투원은 남의 어깨를 두드리며 실실 웃었다. 야, 오늘 돈 좀 벌었냐? 얼굴이 왜 그렇게 심각해? 남은 낮에 있었던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투원은 듣고 나서 입술을 삐죽거렸다. 에이, 그 부자들 다 그래.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신경 쓰지 마. 린 우유값 더 벌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 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뭔가가 걸려 있었다. 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단지 무관심이 두려웠다. 무관심은 비록 작더라도 사람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상처와 같아 욱신거리는 아픔을 남긴다.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이번에는 초고속 서류 배달이었다. 보내는 사람 호황의 회사, 받는 사람 역시 호황. 하지만 다른 주소였다. 남은 주문을 받고 이번에는 정말 빨리 가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꽉 막힌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 노력했다. 그가 고급 카페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을 때 호황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네, 초고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나? 호황은 인사도 없이 으르렁거렸다. 남은 헬멧을 벗으며 숨을 헐떡였다. 네, 죄송합니다. 파스텔 거리가 차가 너무 막혀서요. 여기 있습니다. 호황은 남의 손에서 서류 뭉치를 낚아채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변명, 항상 변명이지. 무능한 사람일수록 상황 탓을 하는 법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등을 돌려 카페로 들어가 버렸고 남은 따귀를 맞은 듯한 말과 함께 덩그러니 서 있었다. 이번에는 남의 마음속 상처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았다. 그는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와 그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설명도 무의미해진다. 그는 그저 가볍게 한숨을 쉬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다시 바쁜 삶의 흐름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다가올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몰랐다. 그 폭풍은 모든 것을 벗겨내고 서로 다른 주파수에 있는 이 두 사람에게 그들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날 오후의 일기예보에 따르면 420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다. 일부 지역의 소나기. 이 두 단어는 정말 온화하고 무해하게 들렸다. 그러나 아마도 하늘도 때로는 변덕스럽게 화를 내는 모양이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서서히 변하는 대신 갑자기 새까만 색으로 변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상처 입은 짐승처럼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그리고 비는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거대한 양동이를 들고 하늘에서 거꾸로 쏟아붓는 것 같았다. 불과 15분 만에 도로는 강으로 변했다. 72층 사무실에서 호황은 불덩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회사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문서인 알파그룹과의 합병 계약서는 비서 마이가 오후 2시에 초고속 배송 서비스로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오후 3시 15분이고 법률사무소에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전화가 왔다. 4시가 마감 시간이었다. 호황은 배송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으르렁거렸다. 폭풍은 상관없어. 나는 문제 해결에 돈을 지불한 거지 문제 보고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야. 방법을 찾아. 헬리콥터든 잠수함이든 상관없으니까 4시 전까지 그곳에 도착해야 한다고. 도시의 반대편에서 호황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배달원은 다름 아닌 남이었다. 그날 아침 출근하기 전 리는 고열에 시달렸다. 의사는 연약한 심장에 위험한 합병증인 경미한 폐렴의 징후가 보인다고 말했다. 남이 모아둔 돈은 모두 특효 항생제를 사는데 써야 했다. 돈 뭉치가 거의 바닥나는 것을 보고 남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오늘 2배, 3배로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초고속 배송 주문을 받았을 때 남은 매우 중요한 서류, 오후 4시 전까지 배달이라는 메모만 보았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몰랐다. 그는 배달원의 신뢰는 임무 완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주문을 받고 짐을 여러 겹의 비닐봉투로 조심스럽게 싸서 출발했다. 그리고 폭풍이 닥쳐왔다. 남의 낡은 오토바이는 거센 물살과 싸우며 힘겨워했다. 물은 바퀴의 절반 이상을 잠식했고 기계의 세부 부품까지 스며들었다. 남은 핸들을 꽉 잡으면서도 짐가방을 높이 들어야 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튀었고 따가웠다. 갑자기 오토바이가 멈칫하더니 몇 번 캑캑거리는 소리를 내고는 꺼져버렸다. 망했네. 하필 이럴 때. 남은 중얼거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시동을 다시 걸려고 발로 페달을 밟아 발이 저릴 때까지 했었다. 소용없었다. 오토바이는 완전히 물에 빠져버렸다. 그는 비닐에 쌓인 휴대폰의 시계를 보았다. 3시 25분. 여기서 배달 주소까지는 거의 5km나 남아 있었다. 도로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다른 오토바이를 부를 수도 없었다. 순간 남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나 집에 누워있는 여동생의 모습, 병원비 청구서, 그리고 고객과의 약속이 다시금 떠올랐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남은 급히 오토바이를 길가 처마 밑으로 끌고 가 핸들 잠금 장치를 조심스럽게 채운 후 밖을 웅크리고 바라보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오토바이 잠깐만 맡겨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은 흠뻑 젖은 운동화를 벗어 등에 묶었다. 그는 바지통을 걷어 올리고 짐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걸어가기 시작했다. 탁하고 차갑고 더러운 물은 무릎까지, 어떤 곳은 허리까지 잠겼다. 발밑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나 쇠못까지 온갖 쓰레기들이 떠다녔다. 그러나 남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군기를 보호하는 병사처럼 짐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 사이 호황은 고객센터에 화를 낸 후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차키를 움켜쥐고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스스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차고 높은 SUV라면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착각했다. 그의 고급차는 물을 가르고 잠시 나아갔지만 물이 진정한 호수로 변한 움푹팬 사거리에서 남의 오토바이와 같은 운명을 맞았다. 엔진은 마지막 굉음을 내고는 완전히 꺼졌다. 차 안의 모든 전자장비가 꺼졌다. 호황은 물바다 한가운데에서 무력하게 고급스러운 철상자에 갇혔다. 젠장, 그는 핸들을 세게 내리쳤다. 그의 모든 자신감과 교만은 비에 씻겨 내려간 것 같았다. 그는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절망감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얀 비의 장막 속에서 그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파란 옷의 그림자가 무언가를 한 손에 높이 들고 힘겹게 그를 향해 다가오고 했었다. 그 모습,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굳건한 얼굴, 매우 익숙해 보였다. 남의 그가 경멸했던 그 배달원이었다. 남이 길 한가운데 멈춰선 차 옆을 지나갈 때 그는 그 안에 앉아있는 남자를 알아보았다. 까다로운 고객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배달.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그러나 호황은 창문을 내리고 예전처럼 명령하는 듯한 태도 없이 약간 다급한 목소리로 크게 불렀다. 이봐, 자네, 내가 보낸 짐 자네가 가지고 있나? 남은 놀라 멈춰섰다. CEO가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짐입니다.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주소로 배달 가는 길입니다. 호황은 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처참한 모습이었다. 흠뻑 젖었다.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짐은 여전히 젖지 않았다. 이리 줘, 나한테 줘. 호황은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다. 남은 잠시 망설였다. 절차에 따르면 봉투에 적힌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회장님께서 수취인 맞으십니까? 호황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드문 일이었다. 맞다, 나다. 하지만 자네가 나를 도와주게. 그 짐을 그 주소로 가져다줘. 지금 당장. 부탁하네. 일이 끝나면 살해하겠네. 남은 이 사람의 입에서 부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는 호황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속에서 절박함,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3시 40분.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문 너머로 짐을 호황에게 건네 확인시키고 다시 받은 뒤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시간 맞춰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 자신의 여정을 계속했다. 호황은 차 안에 앉아 넋을 잃었다. 그는 빛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남의 외롭지만 굳건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 배달원은 자신을 믿었을까?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을까? 왜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받아들였을까? 호황의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문득 깨알았다. 계약, 조항, 대비책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세계는 저 청년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신뢰라는 것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세계였다. 정확히 3시 58분, 남은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은 얼음덩이 같았고 입술은 추위로 보라색이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비서가 문을 열었고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 초고속 배달 왔습니다. 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을 마친 후 비서는 남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에 들어와서 몸 좀 녹이고 가세요. 남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아니에요. 저는 차를 가지러 가봐야 해서요. 안녕히 계세요. 임무가 완수되었다. 남의 마음속 무거운 짐이 덜어졌다. 그는 몸을 돌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가 시동이 꺼진 SUV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비는 점점 그치고 있었다. 물도 빠지기 시작했다. 호황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구조팀과 통화하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남을 본 호황은 전화를 끊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남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갔다. 회장님, 차가 물에 잠겼었나 봐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호황이 반응하기도 전에 남은 차 앞으로 걸어나와 보닛을 열었다. 그는 잠시 살펴본 후 사업만 하는 호황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동작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점화 플러그를 분리하고 닫고 전기 시스템을 점검했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더러웠지만 매우 능숙했다. 호황은 차 안에서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남의 손을 바라보고 다시 가죽으로 감싸인 핸들 위에 놓인 자신의 깨끗한 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가슴 아픈 대조를 느꼈다. 남의 손은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으며 기계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손은 서명하고 키보드를 치는 것 외에는 이런 상황에선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 15분 후 남은 차에 들어와 조수석에 앉았다. 몸에서는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호황은 기계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차는 굉음을 내며 다시 시동이 걸렸다. 엔진이 다시 작동했다. 호황은 남을 돌아보며 할 말을 잃었다. 남은 온화하게 웃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점화 시스템에 물이 들어간 것뿐이에요. 천천히 운전하시다 보면 마르면서 다시 안정될 겁니다. 그럼 저는 제 오토바이를 재지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말을 마치고 남은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잠깐! 호황이 그를 불러세웠다. 그는 급히 지갑을 찾아 남에게 수고비를 주려 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주머니를 더듬어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젠장, 내 지갑. 남 또한 멍해졌다. 그는 호황을 도와 차 안을 둘러보았다. 없었다. 어디에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남은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그냥 도와드린 건데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남은 정말로 떠나갔다. 호황은 시동이 걸린 차에 혼자 앉아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을 아는 채 남겨졌다. 오토바이를 가는 길 한 처마 밑을 지나가면서 바지통에 물기를 짜기 위해 몸을 굽혔다. 그리고 그는 멍해졌다. 그가 늘 잡동사니를 넣던 오토바이 옆에 빈 가망에 악어 가죽 지갑이 들어있었다. 아마 호황의 차에 몸을 숙였을 때 CEO의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져 그의 가방에 들어갔던 모양이었다. 남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다. 그는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50만 동짜리 지폐가 잔뜩 들어있었다. 검은색, 백금색에 빛나는 신용카드 몇 장,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스패너를 손에 든 중년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마른 소년이 있었는데 아마 어린 시절의 호황일 것이다. 사진 속 남성의 미소는 남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할 만큼 온화하고 소박했다. 남은 처마릿에 서서 지갑을 들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 돈, 너무나 큰 금액이다. 린의 수술비를 전부 낼 수 있고 심지어 남을 수도 있다. 그가 조용히 돌아서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저 CEO는 부자라 지갑 하나 잃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린은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의 미소는 마치 남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남은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가난해도 깨끗하고 찢어져도 향기로워야 한다. 돈은 부족할지언정 인격은 절대 부족해서는 안 된다. 그는 린을 생각했다. 만약 여동생이 자신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번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의 미소가 예전처럼 맑을 수 있을까? 그는 깊이 숨을 들이셨다. 그는 지갑을 닫고 가장 건조한 옷것의 가슴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결정은 내려졌다. 호황은 도시가 완전히 밤으로 잠겼을 때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무거운 나무 문을 닫았고 바깥 세상의 모든 소란이 뒤에 남겨진 것 같았다.
내부 공간은 절대적인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넓은 집의 정적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비싼 재킷을 소파에 던져두고는 털썩 앉았다. 긴장했던 하루의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묘하게 맑았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깨끗했으며 고가였고 그리고 영혼이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의 그의 인생과 똑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비서인 마이였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알파그룹의 변호사 쪽에서 방금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으셨다고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원래라면 이 순간이 호황이 가장 만족감을 느껴야 할 때였다. 그는 이겼다. 그의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극적인 승리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의 물결이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는 그저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다. 좋아, 수고했어. 모두들 일찍 퇴근해도 돼. 그는 전화를 끌었다. 승리는 밍밍했다. 목표를 달성하면 터져 나올 거라 생각했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오후의 비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흠뻑 젖어 추위에 떨면서도 눈은 굳건히 빛나던 배달원의 청년의 모습, 수십억짜리 기계를 되살리던 기름때 묻은 능숙한 손의 이미지, 그리고 괜찮아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라는 온화한 미소까지. 호황은 무의식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문득 기억해냈다. 지갑, 젠장, 분명 그 친구가 차를 고쳐줄 때 떨어뜨렸을 거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짜증과 아쉬움이 밀려왔다. 돈과 신용카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전화 한 통이면 카드 정지시키고 순식간에 재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늘 지갑에 넣어 다니던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사진이었다. 그가 냉정한 CEO 호황래가 아니라 가난한 자동차 수리공의 아들이었던 시절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기념품이었다. 에이, 괜찮아. 그냥 사진 한 장일 뿐이야. 그는 아쉬움을 떨쳐내고 욕실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스마트 도어벨이 울렸다. 호황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오지? 그는 보안 화면을 보았다. 경비원이었다. 호황은 약간 짜증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죠? 나이든 경비원은 공손하게 무언가를 내밀었다. 회장님, 방금 배가런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분이 오후에 회장님 차에서 이것을 주었다며 저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회장님께서 아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경비원의 손에는 호황의 악어 가죽 지갑이 있었다. 호황은 등줄기에 전기가 흐르는 듯 멍해졌다. 그는 기계적으로 지갑을 받았다. 아직 약간 축축했다. 아마도 주인이 빗속에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호황은 약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문을 닫고 여전히 지갑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식탁으로 가서 지갑을 열었다. 파랗고 빨간 폴리머 지폐 뭉치가 그대로 있었고 한 장도 빠지지 않았다. 권위 있는 검은색 신용카드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칸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온전하게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는 마치 그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고 온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호황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지갑을 식탁 위에 놓았다. 그는 돈도 보지 않고 카드도 보지 않았다. 오직 사진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기억이 생생하게 밀려왔다. 그는 12살 때의 어느 오후를 회상했다. 그는 작고 낡았으며 기름 냄새로 가득한 아버지의 수리 공장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늘 손이 새까맣던 야윈 남자는 낡은 차 한 대를 묵묵히 수리하고 있었다. 그때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수리를 기다리던 다른 차의 주인이었다. 그는 허름한 공장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리고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봐 아저씨, 내 차는 언제 돼요? 오전 내내 기다렸다고요. 일하는 게 왜 이렇게 느려요?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나 해요? 아버지는 급대서야 고개를 들고 이마에 땀을 급히 닦으며 온화하게 대답했다. 네 손님, 차가 심하게 고장나서 부품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 오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그 남자는 들으려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가리키며 경멸하는 말을 내뱉었다. 양해, 나는 너희처럼 느려 터진 가난뱅이 수리공들을 양해해 줄 시간이 없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나갔다. 그때 마른 소년이었던 호황은 한 구석에 숨어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주먹에 꽉 쥐었다. 그는 그 남자를 증오했다. 그의 눈빛에 담긴 경멸을 증오했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다. 나중에 커서 반드시 아주 부자가 되고 아주 강한 힘을 가져서 아무도 자신과 아버지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날 밤 아버지는 그를 불렀다.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스패너 하나를 건네주고 볼트를 조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말했다. 호황아, 이 볼트가 보이니? 작아 보여도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큰 엔진 전체가 움직이지 않아.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번쩍이는 엔진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 작은 볼트 하나일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인격만은 항상 단단하게 조여야 한다. 남들만큼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 품격만큼은 누구도, 심지어 너 자신도 경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아버지의 말을 명심해라. 기억의 영화는 멈췄다. 호황은 수백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었고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CEO 호황래, 그 옛날의 맹세를 이룬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들고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정말로 틀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무너져 내렸다. 저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도 저를 경멸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저는 아버지와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사람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손에 묻어있던 기름 냄새가 저를 키워줬다는 것을 잊었고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인격이라는 볼트도 잊어버렸어요. 그는 지갑을 내려다보았다. 그 배달원 청년은 자신보다 훨씬 가난했다.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오늘 오후의 비는 그의 하루 일당을 통째로 앗아가고 심지어 그의 생계수단까지 망가뜨렸을 수도 있다. 이 지갑 안의 돈은 그의 삶을 몇 달 동안 바꿔놓을 만큼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돌려주기로 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격이라는 볼트를 단단히 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텅 빈 집, 숫자도 가득한 은행 계좌, 그리고 야심 때문에 굳어버린 영혼뿐이었다. 호황은 조용히 그 청년의 이름을 불렀다. 관리자에게 부탁해 겨우 알게 된 이름이었다. 그는 내게 교훈을 주었어. 방금 성공한 합병 거래보다 훨씬 더 값진 교훈을. 호황은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차가웠지만 그의 정신을 더 맑게 해주었다. 그는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는 그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모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수백만 개의 도로를 혈관으로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고 그 안에서 남과 같은 부지런한 적혈구들이 조용히 생명을 곳곳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세포들을 경시했던 것이다. 아니, 이대로는 안 된다. 경비원을 통한 형식적인 감사의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질적인 선물은 오히려 그 청년의 순수함을 더럽힐 뿐이다. 그는 뭔가 다른 것을 해야만 했다. 그는 그를 만나야만 했다. 직접, 진심을 담아 사과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지갑을 돌려준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일부를 되찾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그날 밤은 호황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그것은 숫자나 사업 전략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긴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 호황은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제의 호황이 아닐 것이다. 그의 여정은 이제 다른 거래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은 호황이 경험했던 어떤 아침과도 달랐다. 여전히 그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고 여전히 그 도시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처음으로 호황은 그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운 밤에서 막 걸어나와 진정한 빛을 갈망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도시를 권력의 모형으로 보지 않고 그가 한 번도 허리를 굽혀 바라본 적 없는 조용한 꽃들이 있는 거대한 정원으로 보았다. 그는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회사에 가는 것도 다른 계약에 서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황량한 영혼의 땅에 씨앗을 뿌려준 정원사를 찾아야 했다. 호황의 여정은 매우 CEO다운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모든 문제는 가장 높은 곳으로 바로 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남이 일하는 택배 회사의 본사로 직접 차를 몰았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타고난 자신감과 권위적인 태도로 지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지점장은 유명 대기업의 CEO가 고객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매우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다. 호황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황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귀사의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남이라는 이름의 청년입니다. 그가 어제 오후 큰 빗속에서 제게 매우 중요한 짐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점장은 약간 당황했다. 그는 시스템을 검색한 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호황 회장님, 그 직원의 정보는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직원의 개인정보나 주소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호황이었다면 아마 화를 내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호황은 달랐다. 그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귀사의 규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에게 감사와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대신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을 마치고 호황은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안에는 배달원이 몇 달 동안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그와 함께 그의 개인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도 들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돈이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감사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사고했다. 그는 이 선물을 받으면 남이라는 청년이 자신에게 연락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에게 그의 헌신과 정직함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호황은 떠나기 전에 말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호황의 휴대폰은 조용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없었다. 이 침묵은 호황에게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 그가 전화를 걸지 않는 거지? 그 돈이면 집을 고치거나 더 좋은 새 오토바이를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리고는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를 부끄럽게 만들면서도 존경하게 만드는 생각이었다. 어쩌면 그에게는 돈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건 아닐까? 어쩌면 내 행동이 무심코 모욕이 된 건 아닐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다시 한번 물질 세계의 도구를 사용해 정신적인 가치를 측정하려 했고 실패했다는 것을. 호황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무함마드가 산으로 오지 않으면 무함마드가 산을 찾아가야 한다. 그는 직접 남을 찾아가야 했다. 그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되었다. 지도도 명확한 목적지도 없는 여정이었다. 그는 고급 양복을 벗어두고 가장 평범한 옷을 입었다.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의 고급차 대신 더 일반적인 차를 사용했다. 매일 사무실로 곧장 향하는 대신 남이 활동하는 지역이라고 짐작되는 거리와 골목을 몇 시간씩 운전하며 배회했다. 그는 예전에는 눈살을 찌푸리며 지나쳤던 길거리 카페나 백반집에 멈춰섰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로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는 다른 파란 옷, 빨간 옷의 배달원들을 관찰했다. 그들이 길가에 멈춰서서 급하게 바게트를 막는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흙먼지로 더러웠지만 새 주문을 받으면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이 고객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하는 것을 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손님, 집에 계십니까? 배달 왔습니다 라고 예의 바르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따가운 햇볕 아래서 끈기 있게 서서 기다리거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한때 이름 없는 점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이제 그의 눈앞에 수많은 이야기와 생생한 디테일로 나타났다. 그는 깨달았다. 따뜻한 식사가 문 앞까지 배달되고 기다리던 상품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땀과 건강 그리고 때로는 안전까지 맞바꾼 대가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음료수 가게에 앉아 있을 때 그는 한 젊은 여성이 배달이 5분 늦었다는 이유로 한 배달원 청년에게 맹렬하게 화를 내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모욕적인 말을 퍼비었다. 일하는 게 이래? 배달 하나도 제대로 못해. 정말. 배달원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사과만 할 뿐이었다.
호황은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만한 모습.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부끄러움이 솟아올랐다. 그는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 비열하고 경멸스러운 사람이었다. 탐색은 계속되었다. 그는 거의 모든 골목과 도로를 꿰뚫게 되었다. 그는 성장률 그래프를 통해서가 아니라 행상의 외침, 노동자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통해 도시의 삶의 리듬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의 영혼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지만 마치 첫 시원한 물방울로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후 솜찌우 시장 근처를 천천히 운전하고 있을 때 그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바로 남이었다. 그러나 남은 배달 중이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도시락 상자를 조심스럽게 오토바이 뒤에 묶인 보온 상자에 넣고 있었다. 그는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호황은 서둘러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차를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세우고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남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리 밑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노숙자들과 복권을 파는 노인들이 앉아 쉬고 있었다. 남은 오토바이를 멈추고 도시락 상자를 열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도시락을 건네고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마치 조부모나 부모님께 식사를 올리는 손자나 자식처럼 행동했다. 그는 한 사람씩 안부를 물었다. 아버지, 오늘은 좀 파셨나요? 할머니, 체하지 않게 조심해서 드세요. 도시락을 받은 사람들은 남을 애정과 감사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를 남이, 남아라고 다정하게 불렀다. 호황은 차 안에 앉아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 그의 가슴에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것은 그가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이었다. 그는 이해했다. 남의 선함, 그의 친절함은 그날 빗속에서 일어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본성이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 힘겹게 싸우는 사람이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식사를 위해 여전히 시간과 힘을 쓰고 있었다. 호황은 둔갑게 깨달았다.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잣대로 측정하면 그 가난한 배달원 청년은 자신보다 수백만 배나 더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남이 모든 도시락을 나눠주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호황은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질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런 사람이 어떤 곳에 사는지 알고 싶었다. 호황의 차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남의 낡은 오토바이를 따라갔다. 오토바이는 점점 더 작고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마침내 오토바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깊은 골목 앞에서 멈춰섰다. 호황은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그는 눅눅한 골목을, 이끼 낀 벽을, 여기저기 걸려있는 빨랫줄을 바라보았다. 이곳이 남의 세계였다. 그의 초고층 빌딩, 융단이 깔린 어떤 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는 남이 오토바이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 골목 끝에 낡은 철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호황은 한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정중한 공간을 침범할 권리가 없다고 느꼈다. 그는 충분히 보았다. 그는 충분히 이해했다. 그는 차로 돌아왔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묘하게 평온했다. 그의 탐색 여정은 끝났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더 중요한 다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것은 그가 받은 친절함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과하고 감사하는 법을 찾는 여정이었다. 다음 날 호황은 그 작은 골목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고급 차를 몰지 않고 더 평범한 차를 선택했다. 양복도 입지 않고 그저 평범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변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위적이고 차가운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몰랐다. 어쩌면 남이 일하러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1시간, 2시간을 기다렸다. 그가 가장 싫어했던 기다림이라는 감정이 이제는 그에게 묘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골목의 삶을 관찰할 시간이 있었다.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수레를 밀고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한 여성이 남편을 저녁 식사하러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어찌나 가깝고 소중하게 느껴졌던지. 정오 무렵 마침내 남이 낡은 오토바이를 골목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여전히 파란색 유니폼에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다. 호황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차문을 열고 내렸다. 남! 그가 불렀고 목소리는 약간 불확실했다. 남은 돌아보았고 그곳에 서 있는 호황을 보고 놀랐다. 그는 약간 당황하며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호황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우월한 위치에서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는 2명의 평범한 남자처럼 남과 나란히 섰다. 나는 자네를 찾으러 왔네. 호황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바쁘지 않다면. 남은 시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면 골목 입구에 있는 음료수 가게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길가의 작은 가게에 있는 2개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주인은 2잔의 아이스티를 가져왔다. 호황은 잔 주변에 맺힌 물방울을 보며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을 느꼈다. 이런 곳에 앉아본 지 얼마나 되었던가. 약간 어색한 침묵 끝에 호황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남, 내가 여기 온 것은 단순히 자네가 지갑을 돌려준 것에 감사하기 위함만이 아니네. 그는 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더 이상 판단이 없었다. 나는 여기에 자네에게 사과하기 위해 왔네. 남은 멍해졌다. 호황 같은 사람이 자신 같은 사람에게 사과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회장님, 저에게 뭘 사과하시는 겁니까? 호황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내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싶네. 내가 자네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만하고 경멸적인 태도로 대했던 것에 대해 내가 틀렸었네. 그는 가장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할 용기를 얻기 위해 잠시 멈췄다. 사실 내 아버지도 예전에는 자동차 수리공이었네. 그분도 자네가 내 차를 고쳐주던 날의 자네 손처럼 기름때 묻은 손을 가지고 있었네. 그는 훌륭한 기술자였고 멋진 아버지였네. 그는 항상 정직한 노동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품격에 대해 가르쳐 주었지. 하지만 호황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고 돈과 지위를 얻게 되자 나는 그 가르침을 잊고 말았네. 나는 야심과 교만함에 모든 것을 가려버렸지. 나는 아버지마저 실망했을 법한 사람이 되었네. 그날의 비와 자네의 행동은 마치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었네. 자네는 내게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네. 자네는 비록 어렵지만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야. 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지. 남은 호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다. 그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동정심을 느낄 뿐이었다. 그는 차가운 CEO의 외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남은 조용히 대답했다. 사는 게 다 그렇죠. 누구나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 회장님께서 너무 높은 자리에 계셔서 그곳 바람이 더 차가운 것일 뿐일 겁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남의 저는 이해합니다라는 단순하고 진심 어린 말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을 가졌다. 그것은 호황의 마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호황은 남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가 서려 있었다. 고맙네 남, 자네에게 제안이 있네. 이것을 호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는 진심으로 제안하는 거야. 우리 회사는 지금 물류 부문과 차량 관리팀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네. 이 일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운전사들을 잘 대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관리할 정직함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기지도 있어야 해. 내가 관찰하고 깊이 생각했네.
그 일에 자네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네. 남은 입을 떡 벌렸다. 거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네, 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증도 관리 경험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황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학위는 배울 수 있네. 경험은 쌓을 수 있지. 하지만 인격과 선함은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거야. 그건 자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찾는 가치네. 나는 자네를 믿네.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훈련시켜 줄 걸세. 문제는 자네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네가 하고 싶으냐는 거야. 남은 당황했다. 너무나 큰 기회였다. 그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변화였다. 그는 린과 그녀의 수술을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두렵기도 했다. 바로 그때 그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이웃의 전화번호였다. 남은 급히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여보세요? 네, 삼촌. 네, 린이 숨쉬기 힘들어한다고요? 네네, 지금 바로 갈게요. 남은 벌쩍 일어섰고 목소리는 당황스러웠다. 그는 호황에게 돌아섰고 더듬거렸다. 저 죄송합니다. 제 여동생이 집에 아파서요. 급히 가봐야 해요. 호황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또한 일어섰다. 차에 타게. 내가 데려다 주겠네. 차는 재빨리 작은 골목으로 향했다. 호황은 처음으로 남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남을 따라 골목 깊숙이 들어가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올라 작고 소박한 다락방 문 앞에 섰다. 그는 린이 침대에 누워있고 얼굴은 창백하며 숨을 힘겹게 쉬는 것을 보았다. 옆에는 이웃 여성이 걱정스럽게 아이의 가슴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약들을, 벽에 걸린 미완성 그림들을, 그리고 가난하지만 정돈된 방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해했다. 그 청년의 어깨에 얼마나 큰 짐이 지워져 있었는지를. 이웃 여성이 린이 약을 먹는 것을 도와주고 아이가 서서히 안정을 찾은 후에야 남은 호황에게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호황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남에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남, 내 제안을 받아주게. 이것을 하나의 협력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네. 자네는 내 회사를 돕고 나는 회사와 함께 자네가 동생을 돌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걸세. 린이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수술받게 하세. 그 아이는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리고 자네는 모든 희생 이후에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네. 남은 호황을 바라보았고 이내 사랑스러운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서러움이나 무력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자신과 여동생의 삶이 진정으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는 고갯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삶의 이 법칙은 늦게 찾아올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1년 후, 호황이 소유한 기술 기업의 현대적인 물류센터에서 사람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하얀 셔츠의 관리자를 볼 수 없었다. 대신 회사 유니폼을 입은 한 젊은이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긴 여정에서 막 돌아온 운전수들에게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있었다. 운전하느라 힘드셨죠? 차에 문제 있으면 바로 점검시키겠습니다. 그는 남이었다. 그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운전수들의 형이자 친구였다. 그는 그들의 고충을 이해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그의 지휘 아래 물류 부문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단합과 인간애가 넘치는 조직으로 변모했다. 더 이상 부당하게 벌을 받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서 급하게 밥을 먹는 사람도 없었다. 밝고 너무 크지는 않지만 매우 아늑한 아파트에서 뺨이 발그레한 한 젊은 여성이 그림 테이블에 앉아 작품을 열정적으로 완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린이었다. 심장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제 그녀는 학교에 갈 수 있었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었으며 화가라는 꿈을 쫓을 수 있었다.
린의 미소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햇살처럼 눈부셨다. 그리고 호황. 주말 오후 사람들은 회의나 숫자에 바쁜 CEO를 볼 수 없었다. 그는 남과 린과 함께 가족 식당에 앉아 소박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즐겁게 웃으며 린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남이 들려주는 운전팀의 일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위와 돈의 거리는 더 이상 없었다. 그들은 이제 친구이자 한 가족처럼 되었다. 호황은 다른 CEO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하고 결단력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다. 그는 귀 기울이는 법, 이해하는 법, 그리고 고개를 숙여 평범한 가치들을 보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의 회사는 규모뿐 아니라 문화와 인간미에서도 더욱 견고해졌다. 배달원과 CEO의 이야기는 아마도 여기서 행복한 결말을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선행이 보상받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삶의 바퀴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부드러운 경고이다. 이 바쁜 삶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친절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그들이 입은 옷이나 그들이 하는 일로 사람을 서둘러 판단하지 않기를.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비바람에 찌든 모습 뒤에 얼마나 고귀한 인격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리고 항상 믿기를 바란다. 당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푼 친절함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오늘 아무것도 보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것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달콤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결국 가장 큰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이다. 그 비는 교만함과 편견을 씻어내고 깨끗한 영혼의 땅을 남겨 선량함의 씨앗이 싹트고 강하고 찬란하게 성장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